29번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화폐 금융론 문제로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채권 시장과 대부자금 시장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채권 시장을 보면 채권 시장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채권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구입해서 채권을 발행한 주체에게 자금을 대여해주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을 수요하는 주체는 저축을 통해서 자금을 공급하는 가계가 되고요. 그리고 채권의 공급은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수요하는 기업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주체가 채권 시장과 반대가 됩니다. 즉, 대부자금 시장의 수요는 자금을 수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체가 기업이 되고요. 그런데 대부자금의 공급은 저축을 하는 주체인 가계가 되겠습니다. 최초에 이 제로점에서 균형이 달성되고 있었는데, 가계가 저축을 늘려서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새로운 균형은 이 원점에서 달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부자금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고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에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자율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채권 시장에서 알아보면, 가계가 자금 공급을 늘렸다는 이야기는 채권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수요 곡선이 최초의 균형점 E0를 지나는 B0에서 우측으로 이동해서 B1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의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고 채권 시장 가격 역시 채권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도 역시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자금 시장과 채권 시장을 같이 봤을 때 이자율은 하락하는데 채권의 가격은 증가하죠. 그 이야기는 채권의 가격이 이자율의 반비례 또는 이자율의 역수와 비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을 때는 어떻게 채권 시장이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는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실물자산 가격, 건물이나 토지 같은 실물자산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고, 이렇게 실물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융자산의 하나인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 다음 채권의 공급을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피셔 방정식에 의해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즉, 실질 이자율을 소문자 R이라고 하면 명목이자율 대문자 R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파이 익스펙테이션을 뺀 것이 바로 피셔 방정식이죠. 여기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빼지는 게 커지니까 실질 이자율은 하락하겠죠. 그런데 실질 이자율은 기업 입장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실질 비용을 의미하고, 이것이 하락했으니까 기업은 채권의 공급을 늘려서 자금을 추가적으로 수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수요와 채권 공급 측면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의 효과를 그래프로 살펴보면, 최초 균형점 E0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채권 수요는 감소하고 채권 공급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의 가격은 P0에서 P1으로 하락하고, 채권의 거래량은 채권 수요 곡선과 채권 공급 곡선의 하락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는 경우가 다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채권 공급이 감소한다. 채권 공급은 증가하죠. 그리고 채권 수요가 증가한다. 채권 수요는 감소하죠. 채권 거래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기존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채권 가격은 무조건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9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폐쇄경제 거시경제 모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알파는 0.8, 베타는 0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식들이 좀 복잡하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 청산 조건을 보면 결국 생산물 시장의 균형과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LM 모형을 가지고 푸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청산 조건인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을 가지고 와서 문제에서 주어진 행태 방정식을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알파가 0.8, 베타가 0으로 주어진 것을 역시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시장 청산 조건 두 번째 화폐 시장 부분을 보면 화폐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같게 놔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리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첫 번째 시장 청산 조건이 IS 곡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보면 IS 곡선은 실질 이자율과 생산의 평면에 그려지는데, 지금 이 식에서 실질 이자율이 보이지가 않죠. 문제에서 베타가 0으로 해서 이 이자율이 있는 부분이 제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IS 곡선은 이자율에 영향받지 않고 이처럼 수직인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 청산 조건 두 번째인 화폐 시장의 균형식을 보면 지금 생산과 실질 이자율이 비례 관계에 있죠. 가정에 의해서 생산 앞에 붙은 계수 감마와 실질 이자율 앞에 붙은 계수 에타가 양의 상수니까 이 부분을 우변으로 넘기면 생산과 실질 이자율은 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LN 곡선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상향하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면 1번과 2번에서는 승수를 묻고 있고 3번과 4번은 통화량 증가 시의 효과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1번과 2번에 대해서 승수를 구해서 적용을 해보면 지금 IS 곡선이 이자율에 상관없이 수직이기 때문에 IS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이자율은 LN 곡선이 우상향하니까 변하게 되지만 IS 곡선의 이동폭만큼 총수요 측면의 소득도 변하게 되고 이자율은 상승하지만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수효과를 LN 곡선과 상관없이 IS 곡선만 가지고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한 균형식을 양변을 전미분을 해서 전개를 하면 이처럼 정리가 되는데, 지금 dy가 좌변에도 있고 우변에도 있죠. 그래서 이 0.8 dy를 좌변으로 옮겨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정부지출 승수와 균형재정 승수니까 정부지출 승수는 dg분의 dy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 dt와 di가 제로라고 하고 dg분의 dy를 구하면 5가 나오고요. 그런데 1번에서는 정부지출 승수가 4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2번 균형재정 승수는 정부가 정부지출을 늘린 만큼 그 정부지출 늘린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을 동일한 폭만큼 늘렸을 때 승수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것인데, 그래서 dt분의 dy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전미분한 결과에서 dy와 dt를 제외한 di와 dg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dt분의 dy로 정리를 하면 조세승수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러면 균형재정 승수는 정부지출 승수 5와 조세승수 마이너스 4를 더한 1이 되고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통화량을 늘리면 생산이 증가한다. 이것은 오른쪽에 이 그래프로 보면 되겠죠. 최초 균형점이 2제로인데 통화량을 늘리면 이 화폐 시장의 균형식에서 LS 바가 증가하면 그래프의 식으로 보면 그래프가 우측 이동 또는 하방 이동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서 새로운 균형이 이 원에서 달성이 되고요. 이것은 최초 균형에 비해서 이자율은 하락하고 생산은 불변인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번에서는 생산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4번에서는 이자율이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0번 문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번 다음 중 시계열 차원의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으로서 금융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거시 건전성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거시 건전성 규제라고도 합니다. 금융 안정 차원에서 시스템 리스크, 시스템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이나 금융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스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정책을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시 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시스템 위험, 시스템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와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계열 차원의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을 묻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있는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 수단을 묻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관측된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는 시간 경과에 따른 위험의 집중과 관련된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 및 경기 사이클 국면에서 경제 주체의 과도한 쏠림 행위와 경기 순응성으로 인해 경제의 신용이나 유동성의 과잉 공급이 누적되거나 반대로 급속히 되돌려지면서 발생하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 과정에서 경제 주체의 과도한 쏠림 행위, 뱅크런 같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기 순응성, 이것은 이 다음에 설명을 할 텐데, 경기 변동성이 금융으로 인해서 더 과도하게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의 신용이나 유동성의 과잉 공급이 누적되거나 거꾸로 급속히 되돌려지면서 발생하는 위험이 시계열 차원의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횡단면 차원의 리스크인데, 이것은 일정한 주어진 시간에 금융 시스템 내의 상호 연계성이나 관련된 위험의 분산에 따른 취약성과 관련된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 간의 공통 익스포저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위험 집중, 상호 연계성 및 의존성 등으로 인해 한 부문에서 발생한 위기가 여타 부문, 경제 주체 또는 국가 등으로 전염 또는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쇄적인 위험의 전파 과정에 대한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시계열 차원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묻고 있으니까 이 1번에 초점을 두고 문제가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융의 경기 순응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의 경기 순응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 경기 변동을 증폭시킴으로써 금융 불안을 초래하는 금융과 실물 간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상승기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위험 선호가 증가함에 따라서 은행 대출이 증가해서 잠재적인 금융 부실이 확대되는 현상을 의미하고, 반대로 경기 하강기에 실물 활동이 위축되고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서 위험 회피 성향이 증가하면 은행 대출이 급감하면서 금융 부실이 가시화되는 현상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금융의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 호황기에 은행의 의무 자기자본 비율을 높인다.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로 계산할 수 있고요.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기에 은행의 의무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은 강화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호황기에 은행 대출이 증가하는 이런 현상은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불황기에 LTV, Loan to Value를 높인다.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로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불황기에 높인다는 것은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늘려준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 하강기에 은행 대출이 급감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2번도 경기 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은 정책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호황기에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높인다.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말까지 회수되지 못한 매출 채권 중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계정으로 기업은 일정 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황기에 이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를 높이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 상승기에 위험한 투자에 대한 투자 증가라든가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 대출의 증가 등이 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융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이 되겠고요. 네 번째, 불황기에 은행 자산에 은행세를 부과한다 되어 있습니다. 은행세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 구제금융에 들어간 국민의 세금, 이것은 공적 자금을 의미하죠. 공적 자금을 회수하고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황기에 부과를 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경기 하강기에는 기본적으로 은행 대출이 급감하는데 은행세로 인해서 대출 여력이 더 축소됨에 따라서 은행 대출의 급감 현상을 더 심화시키겠죠. 따라서 이것은 금융의 경기 수능성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보기고요. 그래서 31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